오늘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결위는 오늘 오후 3시에 첫 조정 소위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돼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현안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는 이렇지만 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각 당의 입장 먼저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대개 한 1년간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추경 예산이나 정부 조직 개편이 기본적으로 이제 따라다니는 사안인데 역대 정부에서 쭉 보면은 우리나라 좀 제도가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은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전 정부가 짜놓은 예산으로 새 정부가 그걸 집행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대선 기간에 맞게 발표했던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들 필요에 따라서 이 공약 사항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안들을 제대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계획을 짜고 국정 운영의 방향에 맞춰서 가려면은 이게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네. 이전 정부에서 이미 예산을 이제 짜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좀 이제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대개 역대 정부에서 초기에 1년 동안은 추경 예산 편성으로 대체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정부 조직 개편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단히 좀 어려운 게 이제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야당이 워낙 좀 많고 막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모든 사안들이 다 급제동이 걸리죠. 대단히 참 어려운 상황인데 또 가까스로 이번에 이제 추경 심사에 합의를 했고 들어갔습니다만은 대단히 좀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거의 뭐 청년 일자리는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번에 추경이나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이 하루속히 통과돼서 지금 현재 당장에 지금 걸려 있는 일자리 문제나 그다음에 한미 FTA와 같은 중요한 현안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우선 뭐 김경엽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새 정부에 맞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건 좋은데 좀 서두른 감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추경은 첫째는 국가재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대량 실업일 경우에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은행에서 올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8%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건 애당초 국가재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 추경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된다. 국가가 지나치게 시민사회든 이 일반 기업이든 이런 데 지나치게 관여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폭 증가해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추경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국가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급하지도 않고 또 국가 재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추경이라고 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당에서 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야당과 협치나 소통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도리어 여당이 보다 진지하게 야당과의 소통과 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 듣겠습니다. 우선 추경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를 하다 보면은 보통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입이 이미 확정적인 경우에는 세입 심사를 안 하죠. 이번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쉽게 얘기하면 세계 잉여가 20조쯤 생길 게 예상되기 때문에 돈을 쓰겠다고 하는 추경인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돈이 많이 거쳐서 세금이 많이 거쳐서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는 거 이외에 경기 진작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쓰는 건 좋은데 우선 먼저 지적해야 될 게 5년 동안 그 문재인 정부가 이 집권을 하고 국가를 끌어가면서 최소한 공무원이라는 건 증원하게 되면은 30년간 그 근무를 하게 되고 또 20년간 연금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되는 것이고 보통 공무원을 증원할 때는 관련 분야 소요 예측을 위한 아주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대한 방만한 조직의 방만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를 분명히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건데 이번의 경우는 너무나도 쉽게 12,000명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11조 2천억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중에서 솔직하게 면밀히 분석해 보면 공무원 증원과 관련돼서 80억밖에 없습니다. 그 80억도 사실은 올해 이제 예산 중에 목적 예비비 500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쓸 수 있는 대목인데 굳이 추경의 80억을 어찌 보면 약간 뇌관처럼 집어넣는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증원 추경인데 그것을 일자리 추경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80억을 넣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추경의 성격을 다시 명명하자라고 하는 논쟁이 있고 지금 오늘 바로 개수조정소위가 그것 때문에 정해되는 사태를 빚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당이 빨리 양보를 해서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하고 공무원 증원은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경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추경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정보조직법도 하자는 것이고요.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좋다.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이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추경 자체가 이제 취지에 맞는 추경이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공무원 증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또 공무원 증원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뭐 추경 취지에 맞느냐?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지난 4년 동안에 3차례의 추경 예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일자리 민생 추경이었어요. 법적인 근거는 미약했죠.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 보면은 지금 일자리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23%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법적인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공공 부분에서 지금 공무원 증액 문제인데 공무원은 지금 이제 12,000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특히 이 예산이 나중에 이제 고정적인 예산 지출이 돼서 30년간 또는 50년간 부담을 계속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 해에 연간 38,000명씩이 자연퇴직으로 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공무원을 증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증액하는 공무원 수에 12,000명을 추가로 지금 증액하는 문제, 증원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할 때는 사실 더 뽑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돼 나가면 그때 가서 뽑는 숫자를 조정을 하면은 바로 공무원 숫자는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30년간 계속 간다. 이거는 절대 논리적으로 일단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목적 예비비 500억 원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였는데 그 부분은 이 목적 예비비는 공무원들의 선발이나 교육에는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추경도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 추경은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타이밍이 지나버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 그다음에 내수 확산, 내수 촉진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추경은 타이밍에 적시에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효과가 좀 이제 좀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이 부분을 처리해서 하는 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내수 확충, 소비 진작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지금은 부채를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죽어가는 경제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반론 누가 먼저 하시죠? 네. 우선 저는 최명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본 예산의 예비비 500억이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12,000명을 뽑기 위해서 80억을
했는데 이건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맞지 않고 도리어 여당에서 정부에서 일자리로 포장했습니다만 일자리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유치해서 또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이 공무원을 대폭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김경엽 위원님께서는 향후 몇십 년 동안 부담이 없는 얘기라고 하십니다만 공무원 30년 하고 요즘에는 인간 수명이 늘어서 연금을 최소 40년 가까이 최대까지는 또 20년에서 한 40년까지 받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한 50년에서 70년 가까이를 부담하는 내용인데 이 정부에서 공무원을 17만 4천 명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5년간만 해도 한 25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이 모든 것이 국민 세금으로 또 국민의 혈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하고 여당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도리어 민간 부분에서 경제 활성화를 통하고 또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최 의원님. 김경엽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하면은 30년간 50년간 그런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이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의 자연 감소와 이제 증원 부분에 대한 장기 계획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이외에 12,000명을 추가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 분명히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고 새로운 증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정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12,000명을 더 뽑게 되면은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후년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게 부담이 돼서 줄이 또 그만큼 덜 뽑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보다. 그렇게 되면은 공시족이라고 표현될 만큼 많은 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시험을 본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대학 4학년들한테 기회를 12,000명을 더 주고 그럼 대학교 1학년, 2학년들한테는 그만큼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밑돌 빼서 위에 또 고이는 것 같은 이런 하는 거는 정부는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아까 얘기한 500억 목적 예비비가 공무원 증원을 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문안을 보면요. 전혀 그렇게 해석될 만한 소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500억을 만든 목적 예비비 법안에 지금 국토해양부 장관이 김현미 당시에 작년 예결위원장과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 등이 참여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으되 80억이라고 하는 채용 그리고 교육을 위한 예산을 집어넣어놓고 이것이 공무원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걸 집어넣는 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공무원의 정원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야권의 입장입니다.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오셨죠. 네. 앞으로 사실 일자리가 향후 5년간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2년이 되면 생산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 절벽 문제가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되면 사실 실업 문제가 이제 상당 정도로 완화돼 나갈 소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는 이렇게 실업이 심각한 시기에는 좀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향후에 되면은 그건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년 지금 금년에도 원래 지금 한 5만 몇천 명인가 지금 아마 공무원을 뽑도록 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 12,000명을 추가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항상 매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고용률 문제가 OECD 국가의 절반도 안 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이제 작은 정부 얘기하셨는데 작은 정부, 큰 정부 전혀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정도를 걱정하려면 적어도 OECD 수준의 공공부문 고용률을 가지고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OECD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의 공공부문 고용률 가지고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럴 때에 공공부문에서 해야지, 문제는 지금 굉장히 부족한 문제, 소방직, 그 다음에 인력 부족으로 해서 지금 아주 과로사, 그 다음에 막 자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무에 시달리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얼마 전에도 뭐 우체국 집배원도 이제 과로사, 뭐 자살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사람이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그 현장 일선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편에서는 청년 실업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공 부분에서 조정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그다음에 또 조정을 줄이면 되는 문제인 거지, 이런 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탄력을 발휘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OECD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공공 부분에 여력이 있고, 또 공공 부분을 이렇게 확충함으로 인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수를 더 확산시켜내고 내수 경제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우리 좀 민간 부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투자를 해낼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이게 바로 국가 정책이다. 이래서 국가 정부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반론을 듣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이정부터. 네. 공공부문에 도리어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반대로 지금 공공부문에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훨씬 필요한 시기다. 도리어 예, 구조조정을 해서 국가 전체 재정을 건전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민간 투자 부문에 더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더 어려운 곳에 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공무원을 늘려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많이 늘겠어요. 물론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기회가 확대되겠지만, 아까 최명길 의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왕창 뽑아가지고 그 다음 정부나 뭐 차차기 정부들은 도리어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잘못되면 계속될 겁니다. 그걸 이 정부에서 과다하게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어떤 경우도 합당치 않기 때문에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최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집배원들, 특히 소방공무원들 근무 여건이 아주 열악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정부가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정된 공무원 증원의 그 숫자의 거의 20%가 넘는 그 추가로 갑자기 20 내지 25%에 해당하는 공무원 숫자를 한꺼번에 늘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아주 장기적인 어떤 뭐랄까 의무감,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좀 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은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다수의 이론은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공무원 증원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보통 경제학의 상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민간 부분에서 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조금 더 물꼬를 터주는데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네. 장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여야 입장이 좀 첨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결 소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진행 중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론을 잠깐 해주시면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계속 야당 쪽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뀔 부분은 없는가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이제 공공 부분 일자리가 민간 부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경기 침체의 원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 침체의 원인은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특히 내수는 문제는 양극화와 이 소득이 증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구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 실업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23%까지 존재하는데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나 일자리 문제를 통해서 소득을 늘려내고, 이 소득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내수를 확산시키고, 그래서 내수 기업들이 내수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민간 부분이 내수의 상품이 판매돼야지 또
생산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의 이 악순환 구조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지금 공공 부분의 일자리나 예산 투입 이게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이미 IMF도 그다음에 ILO까지도 지금 소득주 경제 정책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은 지금 경제가 지금 살아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그 부분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예, 공공 부분. 아니 세계 어느 나라가 공무원 뽑아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저는 이런 논의를 처음 들어봅니다. 소득주도 성장.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정책들을 이 정부가 책임지고 밀고 나갈 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기업이나 중소기업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산이 확대되면서 또 고용도 증가하는 것이고 이걸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정부가 그 촉진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정부가 공무원을 뽑아서 국민 혈세를 공무원도 월급 주는 데 쓴다. 저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좀 전에 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곳 정말 꼭 필요한 공무원들 증원하는 문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할 만큼 급하지도 않고 또 추경에는 이미 예비비 500억이 공무원 증원을 위해서 이미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0억 그 시험 보고 또 교육하는 예산 이건 얼토당토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제학자적 뭐 논쟁에 갈 만큼 저희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아까 경기 침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이 지금 지난 4, 5년 중에서 가장 지금 좋은 상태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체감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이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성장은 이루어지는데 고용은 늘지 않는 그런 이 새로운 현상들이 계속 이렇게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민간 분야에서 좀 더 고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의 좀 정책적 유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공공 부분에 일단 채용을 해서 소비를 좀 늘리게 만들고 그것이 소비가 경기를 또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 논리는 옛날 논리인데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일단 돈을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쉽게 생각한 방안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는 뭐 할 만큼 얘기를 하신 거죠?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 경기 침체의 원인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조금 더 전문적인 시각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건 제 얘기가 저는 맞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다 세계의 석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500억 목적 예비비 문제인데요. 이게 증원을 전제로 해서 편성해 놨다는 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목적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딱 용도를 정해놓고 사실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에 쓰일지 갑작스러운 이제 경우가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것도 목적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용도를 살 때도 사실 국회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협의 없이 그냥 정부에서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그냥 이제 알아서 썼는데 네. 이거 자체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500억 자체가 이미 12,000명 더 증원할 것까지 예상해서 편성해 놨다고 그러면 당연히 증원은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그 증원까지를 예상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별도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이고 예산을 회계 원리에 따라서 제대로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소방 공무원 등 증원에 관한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원 등에 관한 재반의 목적을 위하여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목적 예비비의 편성 당시의 목적을 기술해 놓은 것에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 전혀 목적에 틀리질 않아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의 일기 내각 인사 검증이 이제 파이널 라운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뭐 송영무 장관의 강행은 임명이 됐지만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도 됐던 모습도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의 뭐 현 1차 내각의 마무리 단계를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총평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당은 나중에 듣는 게 낫겠죠? 네, 야당부터 듣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는 상당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국민들도 그랬을 거고. 그런데 어느 정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최악의 인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보훈 인사였고, 두 번째는 캠프 중심의 인사였습니다. 또한 지역 편중 인사입니다. 저는 충청권입니다만 지금 충청권이 이 지역 편중 인사 때문에 지금 지역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거기다가 코드 인사였다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인사들을 대거 다시 등용하는 그런 해전 인사가 됐고, 또 이런 인사를 하면서 국민들이나 또 야당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불통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이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때 스스로 대선 공약서라는 데에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5대 기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 병역 기피자, 부동산 투기자, 세금 탈루자, 위장 전입자, 논문 표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사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5대 고위공직자 원칙 배제 인사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일관되게 밀어붙이는데 이 조대엽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총체적인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런 분을 끝까지 밀고 가려고도 했었고, 또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포함해서 뭐 국방 여러 가지 비리 관련 뭐 의혹도 많이 지금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의 불통 인사라고 지적했던 이 정부가 역대 정부보다 훨씬 지금 불통 인사를 하고 있고 권위적인 인사를 하고 있고 국민들 의견 그리고 야당의 어떤 의견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실패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불통 인사를 개선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 정부에 큰 부담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지율 80%라는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이렇게 불통적인 국정 운영을 한다면 이 정부도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철회되는 이런 급속한 현상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들을 찾고 또 지역 편중이 없이 또 많은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할 수 있는 여러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당 듣겠습니다. 아직 인사청문 대상자가 많이 남아있는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요.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는 기대만큼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평가일 겁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요, 끊임없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이제 대통령께서 스스로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 상당수는 총리 지명자 때부터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이걸 5대 비리 원칙을 엄격 적용해가지고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대선 과정에서 2번씩이나 분명하게 어렵다고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까지 덧붙여가면서 2번씩이나 공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현실적으로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지키면서 인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공약 책임자인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제가 해보려 하니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격의 이 원칙은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하나야 좀
국민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 자유스러워졌더라면은 그 이후에 많은 논란도 훨씬 더 적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여러 명 임명을 강행한 부분도 지금도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대를 많이 했지만 별로 좋은 평, 나쁜 평이 있지만 그래도 그 원치 않는 사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자꾸 새겨서 들어보면 자기한테 결국은 도움이 되는 건데 아까 코드 인사, 캠프 인사 했지만 참 그 국내외적으로 친구 내각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고요. 앞으로 이제 막 시작한 정부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부분을 새겨서 참고를 하면은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우선 대선 기간에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 이 부분을 천명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원칙이라는 것은 큰 원칙과 방향을 얘기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원칙이죠. 그런데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경우가 필요에 따라서 원하지 않지만은 정당방위인 경우도 있고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다 적용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제도가 좀 준비가 덜 돼 있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비리 원칙이다 그러면은 가령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좀 세부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사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인사 추천 기준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회의 인사 청문회 검증 기준에도 그렇고 이런 게 전혀 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이제 청문회 쭉 역사를 좀 보면은 가령 뭐 위장 전입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사실 그 위장 전입이 어떤 경우인가를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장 전입으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좀 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위장 전입 뭐 부동산 투기용으로 하더라도 사실 그것 때문에 또 낙마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뭐 하나로 해서 또 야당이 그 당시에 그걸 또 낙마시킨 적은 없어요. 문제는 이제 그런데 역대 청문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이제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이런 경우들에 대한 세부 기준들을 좀 마련해서 여당일 때는 안 되고 야당일 때는 되고 이런 기준들이 아니라 정확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공통으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의 세분 기준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인수위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인수위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사 시스템을 갖출 준비 기간에 미처 좀 이렇게 검증이 정확히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었다. 이건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사가 지역 안배, 그다음에 측근을 대체로 좀 배제하고 그다음에 계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뭐 소외됐던 그동안에 좀 비주류라고 얘기됐던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고 그래서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지금 일부 몇 군데의 부처에서는 특히 개혁적인 의지, 개혁성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봤고요.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국민들의 지지도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잘한다 이런 평이 그래도 역시 많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당이 되면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들을 외면하는 그런 버릇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임명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대 비리는 철저하게 배제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사실 못 지키고 있으면 우선 국민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비록 저희가 야당이 됐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여당 때나 야당 때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만 하면 멀쩡하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책적인 능력이나 이 부처를 제대로 장악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실제로 이제 어려운데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이 과거에 야당 때 했던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한 얘기들과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정반대의 논리를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야당 때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과 주장, 그리고 그 당시 여당에게 했던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 봐야 되고, 다시 한번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지금 여당 인사에 관련해서 여당이 가야 될 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대로 참여정부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 코드 인사나 그리고 보훈 인사, 또 측근 인사 이런 거 더 이상 진행하면 국민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거 빨리 깨닫고 지금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위장전입이나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완화되는 게 맞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고, 언론인 시절부터 그렇게 그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인사청문제도라는 게 이제 DJ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도입이 돼서 사실 이 첫 출발점부터 2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하면서 시작된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10수명의 그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9년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정말 민주당이 야당을 하면서 공직 후보자 낙마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22명의 공직 후보자를 낙마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이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 시점이 됐을 때 사실은 인사 추천의 그 기준도 좀 완화하고 또 인사 청문 기준도 좀 마련하고 하면서 합리성 있게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선 이 선거운동 막바지에 문재인 후보께서 2회에 걸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거라고들 말을 합니다만 저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첨언까지 해가면서 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2번씩이나 확약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물론 그런 주장 때문에, 그런 공약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찍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당선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스스로 약속을 한 사람이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그걸 풀고 시작했더라면은 지금 훨씬 더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도 다하고 실제 인사 추천을 하는 과정도 훨씬 더 매끄러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네, 답변 듣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청와대도 인사 추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국회도 인사 검증의 세부 기준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냥 위장 전입도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표절이면은 단순한 인용처 출처의 누락인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중복계제다 이러면은 실제로 그 중복계제를 통해서 연구비를 이중 수령을 했거나 이런 경우처럼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그런데 학술지에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잡지에 한 번 올린 것도 중복계제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중복계제는 아니거든요. 논문에 사실 홍보인 거고 활용인 거지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기준들을 좀 마련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도 이제 야당 시절에, 근데 저희들도 야당 시절에 이런 문제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부당 이득을 취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 경우도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파락군 진입을 위해서 했느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지적은 했습니다만 또 그것만으로 낙마시킨 경우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 표절 문제도 인용처를 누락시킨 것을 가지고 표절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낙마시킨 경우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표절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참 아주 희한한 방법들이 이번에 대거 그냥 생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표절의 유무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시 명확하게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은 좀 신속하게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 야당 때 논문 표절이나 위장전입, 뭐 세금 탈 이런 거에 대한 기준하고 여당이 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아, 똑같은데요? 네,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의적으로 지금 집권한 정부가 그런 기준을 다시 만든다?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여야가 마주 앉아서 지금 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서로 충분하게 논의해서 마련하면 그건 합당한 조치가 되지만 지금 집권한 정부가 본인들이 인사 여러 가지 배제 원칙을 본인들이 수정하면서 자의적으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수정하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청와대는 정부 인사 추천 기준을 만들고 국회는 여야가 같이 인사 그러니까 검증 기준을 그 만들자. 추천 이런 기준을 청와대가 만들 일이 아니고 네.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만들어서 서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들이 이해가 되면 가능한 것이지 청와대가 만들어서 이것이 옳다고 내놓는 것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뭐 표절 얘기하시는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를 보면 아예 저 논문을 뺏겼습니다. 한 편도 아니고 여러 편을. 그런데도 야당에서는 뺏긴 거 아니라고 우기는 거거든요. 저 사자 보고 호랑이라고 우기면서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야당 때 했던 주장을 한번 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최명길 의원님. 뭐 특별히 첨언할 건 없고요. 네. 이 전반적으로 인사청문회 추천 기준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에서의 그 인사청문회 그 검증 기준이 조금 합리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추천 기준은 국회가 마련하는 청문회 그 검증 기준을 참고해서 그 기준을 참고해서 추천자가 국회 청문 기준을 참고해서 만들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 이제 캐비넷이 열리면서 발발된 정치권의 공방이 있지요.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여야 입장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을 여야가 함께하자고 제안합니다.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야당 시절 정부 문건을 폭로하듯이 이용하려 하는 것은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뭐 국정농단의 증거다, 또 정치적인 폭로다.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사실 인수인계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모든 데이터들을 다 삭제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상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전에 이제 검찰의 조사도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 요구했을 때도 그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인수인계 전에 그 뭐 문서 파쇄기 26대를 더 추가로 들여서 모든 문서까지 다 파쇄를 시켰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참 이제 생각지도 않은 문서가 다발로 사실 나온 거지요. 이게 어떻게 남아 있었느냐 이것도 좀 상당히 의문인데요. 뭐 저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나는 왜 그 집에서 그 비자금 너무 깊숙이 감춰놨다가 나중에 어디에 뒀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 그래서 이제 발각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청와대의 과거에 이전 정부의 직원 중에서 진정한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가 있어서 제대로 좀 진실을 좀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이런 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이유는 뭐 떠나서 일단 이런 문서가 이제 발견된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문서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강 아마 내용은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고 하나는 이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가 계속 본인의 관련 여부를 계속 부인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속영장도 피해 갔었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과 연관된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개입이 어느 정도 좀 증명되는 그런 자료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판단은 물론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 하겠지만은 일단 이후에 국정농단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 정도로 참고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이야기 듣습니다. 우선 그 문건이 7월 3일 날 발견이 됐는데 11일 뒤에 발표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조대엽 고용부 장관 사퇴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원자력 건설 중단에 대한 날치기 시도가 있어서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덮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고요. 또 대통령 기록물인데 대통령 기록은 전 정부 책임자들하고 그 논의를 해서 이 기록이 맞느냐 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주면 되는데 이것을 10일이나 지나서 이 터트린 이유가 뭘까 도대체 저희들은 아주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청와대가 긴급 뉴스라고 해서 생방송 하다시피 해서 이 언론에게 알려가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뭘까? 저희들은 참으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섞여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저희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당은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문서가 나온 건 분명한데요.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아까 뭐 숨겨 놓듯이 그냥 만지작 하다가 아주 필요할 때 왜 터뜨렸느냐 이런 뭐 문제 제기 야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문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다면 그 중요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이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정부가 문서의 목록마저도 이미 기록물로 지정해서 보내버렸기 때문에 어떤 목록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일반 문건인지 지정 기록물인지 비밀인지도 분류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몰라서 일반 공개 가능한 문서로 보고 일단 사본을 만들어서 특검에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진보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 이 기록물로 이제 분류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인데 뭐 그렇다면은 법 위반 논란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가 3일날 이 문서를 발견하고 보통 문서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상당히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서 분석을 했을 텐데 그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공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최단 시일 내 결정하고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발표를 했어야 되는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열 이틀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뭐 대통령 수행 인력이 외국을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사람이 모자라서 그랬다 이런 것들은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이제 그 한수원 꼼수 이사회라고 해서 이제 호텔 가서 한 이사회 문제라든지 네. 송영무 국방장관 이제 임명 강행에 따른 어떤 약간 뭐 불편한 여론 조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발가락 다쳤다고 그래서 보석 여론 뭐 재판 못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보석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걸 좀 덮기 위한 그 시점을 조정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의심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는 그 전 정부와 달리 어떤
뭐 정략적 고려를 하고 꼼수를 쓰고 하는 것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오해는 사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면은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날이 발표하기가 적절한 날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동안에 참 이렇게 여야 간에 계속 지금 추경 가지고 대치를 계속 해오다가 추경 지금 정부조직법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만은 이때 가까스로 사실 이제 심사에 합의를 한 날입니다. 사실 이게 발표하고 싶어서 만약에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 그러면 저는 추경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인 고려를 했겠지요. 했다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고려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고려했다면은 적절한 날이 아니다. 이런 거고요. 따라서 정치적인 고려는 아닌 것 같고 7월 3일 날 발견되고 7월 14일 날 약 한 10일 만에 된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에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뭐 자필 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 문서가 300가지 종류나 되기 때문에 어떤 문서인지에 대한 파악도 하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비밀 기록인지 아닌지 일반 기록인지 아닌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없었고 그것으로 인한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면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득보다는 그날 적절치 않은 날이었다.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면은 그런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이미 새로운 정부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넘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건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정부에 이제 인수인계를 하게 돼 있죠. 이게 사실 근데 인수인계를 직접 또 해준 건 아닙니다. 이 문건은. 근데 아까 이제 저기 최명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바도 없고 비밀 기록으로 분류가 된 바도 없습니다. 이건 대여비로 해가지고 등급까지 다 분류가 돼야 되는데 분류가 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기록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기록물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개가 원칙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뭐 비공개하고 다 감추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 기록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해야 될 것 중에서 지극히 국가 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 같은 경우는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이거는 뭐 공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나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어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걸 텐데 그거는 이제 판사나 검사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정치권에서 논란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정치적으로 발표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아침 그 주요 조감 신문의 일면 톱이 일제히 이 사진이었습니다. 저 모니터에 있는 저 사진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면은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일면에 보도를 했지만 이 한수원이라고 하는 그 한국수략원자력이라고 하는 이 최대 공기업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주식회사 형태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날 이사회를 열지 못했는데 다음날 이사회를 열지 못하면서 다음 주에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이사회를 열겠다고 고지를 해놓고 그 다음날 경주의 한 호텔로 옮겨가지고 이사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가 아마도 저 사진이 없었더라면은 일제일면 톱 기사였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중단과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 상당히 그리고 또 원전 중단과 관련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정무 감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그 발표거리를 오늘 발표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난 충분히 있다고. 예. 저도 최민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사드 배치 문제나 또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또 인사 참사 문제, 또 한수원 문제, 또
지금 추경 문제 이런 대형 이슈들을 덮기 위한 실제로 꼼수였다. 이렇게 하는 의심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원전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근데 한수원의 이사회가 저는 그렇게 큰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굉장히 그것은 큰 사안입니다. 이사회가 사실 이 결론이 예고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정부 방침이 이미 발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뭐 큰 뭐 이슈가 될 만큼은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이사회를 갖다 뭐 어디 이제 그 노조가 이제 뭐 방해를 하니까 어디 아마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뭐 그런 큰 뉴스는 아닌 것 같고 보다 더 큰 뉴스는 사실 거기에 좀 정부 여당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동안에 계속 이제 추경 심사가 지금 이제 그 발목이 잡혀 있던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심사를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던 날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이제 여야 관계를 가까스로 이제 풀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로 신속하게 추경심사와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를 해서 이걸 하는 게 급한 거지 사실은 이 문제가 전혀 지금 급할 사안은 아니죠. 그래서 전혀 이건 정치적인 고려라고 하는 건 지나친 불신이고 의심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의 인식이 정말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지금 국가에너지 100년대계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투자된 돈 또 거기에 대한 인력, 기업들 또 우리나라 에너지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국가 대형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경엽 의원님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크게 국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커지고 갈등이 많아질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방위원이고 또 탈핵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신고리 5, 6호기가 치밀한 어떤 정부의 사실 사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 공사를 한다고 상당한 공사를 진척시킨 문제의 공사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공정이 28% 가까이 진행된 상황이고 또 1,700개 업체들이 지금 노동자를 보내서 일을 하고 계약을 맺고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의 운명을 걸고 지금 여기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신념을 공약을 하시고 이런 신념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물론 20분간이지만 토론을 했다고 하지만 이걸 거쳐서 했으니 한수원이라는 회사가 이사회 아니라 어떤 이 주식회사 구조를 갖고 있어도 국무회의의 결정을 어떻게 반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이런 절차적 하자 이런 것들은 없이 꼼꼼히 따져가야지 나중에 큰 결정을 한 거에 대한 계속된 논란을 없이 이 어떤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네. 이렇게 예고된 다음 주에 날짜 잡겠다고 해놓고 바로 다음 날 외부의 호텔에 가서 이사회를 하는 것은 보통 작은 회사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 보는 겁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무리 답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원전 중단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전 중단이라는 사건이 이미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고요. 원전 지금 현재 중단된 문제는 큰 문제지요. 그리고 이 중단된 걸 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방향을 갖다 예측을 하는 것은 뭐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이건 좀 냉정하게 좀 국익 차원에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나 어떤 손실이 있는지를 따져서 사실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 마무리 말씀 일단 좀 듣고 여기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시간이 벌써 훨씬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세 분과 함께 오늘 정치권 이슈 이야기를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